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디스, 미국 중소은행 10곳 무더기 신용 강등, 대형은행에도 경고,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 미국이 아니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무디스, S&P, 피치 이렇게 있는데,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고, 그에 이어서 무디스가 미국 중소형 은행 10곳을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갑작스럽죠. 그래서 US 뱅콕,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리고 트리스트 파이낸셜 등 6개의 대형 은행에서 검토를 통한 등급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피너클 파이낸셜 파트너스, 프로스페리티 은행, 뭐 M&T 뱅크, BOK 파이낸셜 뭐 이렇게 강등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자, 이렇게 총 10곳을 조정을 했고, 자, 보이시나요? 검토 대상으로 지정을 한 곳이 멜론은행, 뉴욕 멜론은행도,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뉴욕 멜론은행도, 우리 US 뱅코프, 우리가 알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전망한 게 PNC 파이낸셜, 캐피털, 시티존스 파이낸셜.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떤 애들이냐면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좀 그 금리를 좀 높은 애들로 자금 조달을 한 애들. 이런 애들을 좀 위주로 이렇게 신용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배웠던 거. 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거 위험할 겁니다. 코인이슈랑 같이 배웠었죠. 요게 이제 리스크화가 된 겁니다. 표면상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요게 이젠 위험하다고 떠올랐는데, 돌아오지 않는 회사원들 올해 85% 폭락, 위워크 파산 위기 고백. 위워크라고 얘네들이 좀 획기적인 얘네들이에요. 이제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우리가 사무실을 이렇게 임대하거나 좀 뭐라 그럴까, 뭐 판교 이런 IT 회사들 이런 데 가면은 뭐 물론 그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기업들 좀 뭐라 그럴까, 처음에 돈이 많이 없는 부족한 이런 기업들은 임대료 내기가 좀 부담스러워. 근데 위워크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네들이 공간을 빌려줘. 공유 오피스를 하시죠. 지네들이 공간을 빌려줘서 예를 들어서 1층 뭐 A 스타터, 2층 B 스타터. 근데 얘네 둘 다 게임 회사야. 아니면은 뭐 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런 회사야. 그럼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개발하는데 뭐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사무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빌려주는 회사가 위워크입니다. 어. 그리고 웃긴 게 막 그 맥주라던가 커피나 이런 것들도 뭐 무료로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얘네들 공통 그 공간이 있어. 뭐 휴게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휴게실처럼 해가지고 맥주도 먹고 그것도 먹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좀 굉장히 획기적이죠. 우리 한국도 많죠. 강남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 층에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야. 쪼개서. 한국도 많아요. 그렇죠.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는 그 입구 쪽은 쇼핑몰, 요금 안쪽에는 뭐 농수산물 쇼핑몰, 안쪽에는 뭐 코인 이슈, 안쪽에는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 위워크라는 기업인데, 얘네들이 6년 동안 한 400배 정도가 몸뚱이가 커졌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우리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 비전 펀드에서도 한 80억 달러 투자가 들어갔었고, 한 총 한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한 12조 원 가까이. 그럴 정도로 유망한 기업인데, 아, 위워크 역삼 선릉에 건물 세웠던데 몇 년 전에 잘 나갔네. 근데 지금 보시면 위워크 주가가 25% 폭락을 했습니다. 계속 분기마다 한 5천억 원씩 막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대. 왜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걸까? 왜 줄어들고 있는 걸까? 일단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무실 출근을 안 해. 원격 근무 아니면 재택 근무, 집에서 근무를 많이 하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와도 그냥 근접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상업용 부동산이 안 돼. 공실률이 많아. 당연히 위워크도 수요가 줄어들겠죠. 어. 한창 많이 나갈 때는 이런 그 뭐야 상업용 부동산 이런 오피스 얘네들이랑 경쟁이 엄청 심했어. 위워크랑. 근데 지금은 걔네도 안 되니까 얘네도 안 돼, 당연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위워크와 임대 계약을 많은 분들이 종료를 했죠. 종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가 싶더니 지금 안 좋아.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들이 수면 위로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무디스 얘네들이 어떻게 했다?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네. 3970 29K 가까이 올랐어. 최근에 좀 빠졌다가 30K까지 또 올라왔네요. 이거 왜 올랐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 지금 비트 가격이 오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뭐 호재?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그거 이후에 연준이 어떤 공문을 발표했는지 그거를 코인 이슈처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했다면 시장이 많이 올랐을 거야.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건 이유는 뭐냐면 이번 연도 3월달 맞죠? 은행 리스크 했지. 우리 이번 연도 3월달 실리콘밸리 파산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올랐습니다. 왜 올랐나요? 오른 이유. 달러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 했지. 해칭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3월 달에는 큰 폭으로 올랐어. 많이 올랐습니다. 2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최근에 은행들 뭐 위험하다 나왔을 때 비트코인 잠깐 올랐죠. 반짝으로. 반짝 올랐고 지금도 은행권 흔들리면서 올랐습니다. 올랐어. 근데 왜 지금은 3월 달처럼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는 걸까? 그때와 지금 차이가 뭘까? 내성인가요? 유동성 부족? 유동성 부족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 인플레이션? 맞춰볼게요. 잠시만요, 고시님. 뭔 차이일까?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기준금리 최종금리 이제 커트라인 선도 지금과 달랐고 그리고 3월 달에 은행권 이슈로 좀 많이 그 뭐라 그럴까 코인이 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가 연준과 재무부가 되겠죠. 은행권이 파산됐을 때 곧바로 대처를 했고, 이 정도면 미국 은행들이 정부나 재무부 선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그랬을 시점입니다. 그럴 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됐죠? 안정적으로 이거 한번 해지 자산 한번 사볼까? 그리고 기관들도 그때는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입출구 통로가 있었어. 입출구 통로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실버게이트 이제 파산됐고 그러면서 입출구 통로가 이제 잘리면서 지금 이제 기관들이 막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게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코인베이스 막 기소부터 시작해서 바이낸스 막 터지고 이것저것 기관들이 이제 못 들어갈 때 그런 장면들이 나왔으니까.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 일단은 3월에 우리가 실리콘밸리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만큼 은행 이슈가 지금 큰가요? 리스크가? 은행들 리스크가 큰가요 지금? 아직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아직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코인 이슈야, 만약에 3월달처럼 은행이 하나 무너졌고 진짜 좀 리스크가 불거졌어. 그럼 그때 비트코인이 3월달처럼 올라갈 수 있냐? 라고 물으신다면 비트코인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유동성은 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할까? 만약에 지금 은행권들이 무너져서 어떻게 돼? 은행이 무너지고 3월달처럼 똑같은 일이 재현이 돼. 근데 그때처럼 재무부나 연준이 막아줄 수 있어. 잘 막아줘. 그러면 3월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3월달과 다르게 정부나 연준도 다 막아줄 수는 없어. 만약에 좀 막아줄 수 있는 이런 힘이 힘들다. 진짜 리스크가 좀 터질 것 같고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면서 힘들어진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 역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권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미국 정부와 연준과 재무부가 어느 정도로 막아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미국 재무부는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 시장에 자금이 몰리기를 원한다? 하반기에는 주식일까? 아니면 은행권들이 위험해서 은행권들 해치 자산으로 달러 해치 자산인 비트코인일까? 아니면 2조 달러만큼의 발행되는 채권을 팔 수 있기 위해서 채권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게 좋을까? 정답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환경도 조성을 해줄 거란 얘기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만약에 은행권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은행권 리스크가 터지면 어디로 몰릴 가능성이 높을까? 비트코인일까? 아니면 전세계 안전자산 선호도 1등인 채권이 될까? 이해되셨나요? 이번 연도 3월달과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이번 년 3월달에는 이게 안 됐어. 뭐가 안 됐을 때죠? 뭐가 이게 안 됐어? 3월달에는 아직 미국 정부 이게 안 됐죠. 3월달에 뭐가 안 됐나요? 3월달에 미국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 그렇죠. 새파란 논의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채 발행도 안 되는데 굳이 채권에 들어가든 뭐하든 재무부 입장에서는 no. 근데 하반기에는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 끝났고 채권 발행해서 자금이 몰려야 그 돈으로 내년 대선 준비해야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김도현님 이제 질문 답변이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즐을 하나 둘씩 이렇게 맞춰가면 그것만큼 소름 돋는 게 없어.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